네, 오직 뉴스 하이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품격 주간지 맞대결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의 1일 명예 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최근 뉴스 때문에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21에서 얼마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기사도 내시고. 그런데 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 이런 네. 결정을 5대4로 결정 내렸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날 결정 내려진 날 결정문을 좀 꼼꼼히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합헌을 선택한 이제 5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명예를 이제 인격권이라고 봤고,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이 되더라도 이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위원을 이제 선택한 4명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명예보다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양쪽 다 충분히 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명시하는 게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부분도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객관적인 관전평만 하셨어요? 아쉽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저의 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하. 간통죄나 낙태죄가 그랬듯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네. 우리 개인적인 합의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뭐 지시탐사 그룹 설록도 있고 네. 사단법인 오픈넷이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헌재 사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있죠. 헌법소원 청구 네, 사건들. 그래서 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야기가 더 다양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 6명이 위원을 해야지 이제 위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4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이제 근접해 왔죠. 네, 숫자가. 그 재판관은 계속 바뀌고요. 그래서 네. 예. 저는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그 쟁점들을 잘 우리 사회가 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헌법소원 청구된 다른 사건들 어떤 결정이 계속 내려질지 우리 두 분의 편집장님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커버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제목이 미투 그 후 3년입니다. 이 표지를 제가 이제 들고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은 보실 수 있는데 네, 세 분 네. 딱 보면 아는. 척 보면 아는 분들인데 네. 표정이 무척 밝아요. 네, 되게 예쁘게 나왔죠. 예. 네, 예쁜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 좀 마음이 가벼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덜 무겁게 기사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미투 그 후 3년 기획 의도 그리고 어떤 목표랄까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3명의 인물이 이제 누군지 궁금해하실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정의당 장혜연 의원하고 서지현 검사하고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3명이고요. 이제 기억을 거슬러 보면 2018년 1월이었어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처음 고발을 했고, 그렇죠. 그게 국내에서 이제 미투운동의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네. 당시 서 검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고발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얼마 전에 1월에 장혜영 의원이 이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죠. 네. 그 3년 동안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혜영 의원, 서지현 검사, 신지혜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대한민국 미투의 첫 출발 신호탄을 올리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최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까지 상당히 조금 서로 다르십니다. 그렇죠? 어떤 이러한 그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가해자들의 대응도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 차이점과 공통점들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주신다면? 네. 여기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 3명은 검사, 국회의원, 정당 지도부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위와 권력도 성폭력이라는 사건에서 방어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공통점이 그렇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은 세 명이 좀 달랐는데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지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고소를 했고 그래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정의당은 가해자인 김종철 전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적을 박탈을 했죠. 근데 이렇게 대응 방식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 세 명은 이제 조직에 대한 신뢰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뢰가 달랐다. 서지현 검사나 서지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 이 안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반면에 장혜원 의원은 정의당이나 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사법 절차를 밟으면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너무나 피해자한테 큰 고통이 따르거든요. 이제 그게 이미 많이 보여졌죠. 그래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의심을 받아야 되고 그걸 증명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또 2차 가해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꼭 사법 절차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게 3년이라는 미투 운동이 갖고 온 어떠한 변화,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대표적인 미투 제기하신 그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인데 상당히 다른 그런 대응 양식이었고요. 그거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각자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의 어떤 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 개인적인 어떤 인식과 소신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차이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성숙한 부분들도 있고 경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첫 스쿨미투로 얘기하는 게 서울 로몽구 용화여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첫 스쿨 미투. 이것도 2018년 4월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졸업생하고 재학생들이 교사한테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2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로 정말로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명 정도가 이제 가해 교사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늘어지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도 났다가 막 1인 시위를 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게 3년 만에 가해자가 1년 6개월 실형을 지난 2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인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사건, 대한민국 첫 스쿨 미투 사건인데 3년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그 형사 고소 이후에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서지현 검사도 현직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 또 그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가해자의 조직도 검사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는 제3자들이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는 그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모습도 우리는 목격을 해왔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죠.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가해자 관련 이야기 또 그 조직이나 시스템 이야기를 살짝 짚어봤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피해자잖아요. 그럼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 세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자신들의 경험도 많이 나누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진실규명이더라고요. 진실규명.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복의 첫 단계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해자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너는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그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었어. 라고
지지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회복을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데 과연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 발전, 진화를 해왔는가? 한겨레 21이나 시사인이나 이 미투나 성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오시면서 취재를 하시면서 지켜보신 개인적 소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지금 3년 이후에 오늘 시점에서? 만족스럽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답을 예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렵죠. 네. 근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변화는 있었죠. 네. 우선은 전 제 자신의 변화를 우선 보거든요. 저는 저를 피해자로도 상정하기도 하고 가해자로도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제 행동이나 말을 굉장히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제가 후배의 자리도 생각해보고 혹은 제가 제 남성 후배들이 여성 후배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저의 인식의 변화를 보면 이 3년 동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희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이 범죄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인식이 좀 점점 자리를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사 내에서도 되게 체감을 할 만큼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젠더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비중 있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진짜 분명한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변화는 있었다. 그런데 정은주 편집장께서 만족하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밑에는 앞으로 뭔가 나아질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러면 여전히 남은 과제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성폭력도 폭력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폭력과 다르게 자꾸 조건이 붙죠. 우리가 폭력 맞아요. 피해자한테는 피해자 다음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폭력이 폭력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수사 과정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 우리 주변에서의 반응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고 박원순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나 이해에 따라서 너무 첨예하게 갈라진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사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겠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현희 기자가 백신 모의 접종 훈련에 직접 참가를 맞습니다. 하셨죠. 체험기를 이제 이번 주에 쓰셨는데 실제로 백신을 맞는 건 아니었겠죠? 네,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맞지는 못했고요. 이게 백신 예방 접종이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요양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극저온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고 하죠. 냉동 보관해야 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은 별도로 설치된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2월 27일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려진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고 그 코로나19 병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 분께서 처음으로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곳 그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모의 접종 훈련을 하게 됐고요. 그 모의 접종 훈련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이거는 2월 9일에 있었는데요. 2월 9일이요. 네네. 첫 접종이 2월 27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여기는 앞으로 설치될 접종센터의 모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의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2월 9일에는 천안이랑 광주, 부산에 이제 권역별로 거점 접종센터가 또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운영하게 될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훈련에 참가하실 때 저도 같이 꼽사리 껴서 한번 꼽사리 껴서라는 상당히 정감 있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7월 이후 그렇죠? 맞습니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김현희 기자가 겪으신 그런 체험기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과정, 백신의
그 도착부터 접종까지 이걸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간단히? 네, 그 접종센터가 상당히 넓은 부지에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주사만 딱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 우선은 접수동이라는 곳에 들러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동. 네, 예. 이때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무료니까 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뭐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라든지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유발 물질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면 적어주세요. 같은 건강 관련 문항이 8개 정도 예진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대충 그냥 아니요 표시하고 넘어갔는데 그 정은경 총장이 브리핑하는 걸 보니까 네. 이 예진표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진표 작성을 마치면 체온을 재고 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의사 예진을 받고서는 오늘 접종 가능한 상태다. 이 예진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을 한 뒤에 접종이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찰실이라고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15분 동안 그 접종 후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없는지를 관찰을 해야지 이제 1차 예방접종이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 8가지 문항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사실 아마 온라인에 지금 공개가 돼 있을 거라서요.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직접 주사를 맞진 않으셨지만 어떤가요? 그 어려움, 난관, 장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네, 그 접종센터 기본 목표가 지금 1시간에 100명을 접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날도 이제 51명이 30분 안에 접종을 마치는 걸로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목표대로 원활하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목폴라티를 입고 갔는데 그게 굉장히 부적절한 그 주사를 맞는데 부적절한 복장이라는 것이 제가 가보니까 밝혀졌는데요. 그래요? 예. 팔만 걷어서 안 되나요? 팔을 걷어서는 안 되고 목을 내려서 해야지 이게 거의 윗팔에 맞는 거라서. 어깨 쪽에 이렇게 맞나 보죠? 예, 그래서 목을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반팔이라서 이렇게 위에를 거의 올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처럼 뭐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접종을 지연시키는 사람들만 많이 없다면은 잘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준비가 아주 잘 돼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백신 접종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김현희 기자의 어떤 그 예행 연습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기사가 좀 널리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온라인에 저희가 그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태라서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일반 접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조속하게 빨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지 배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